교재 143페이지 선의, 악의, 회의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의에 관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 의표시와 관련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선의, 악이라는 부분입니다. 선의는 단어 뜻 그대로 하면은 좋은 뜻이고 악의는 나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죠. 회의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 법률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선의라는 것은 특정 사실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나피데라고 해서 라틴어로 쓰이고 in good faith라고 해서 영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lack of knowledge와 information, 어떤 특정한 사실이나 정보에 관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악의는 멜라피데 혹은 in bad faith라고 해서 특정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선의와 악의를 구별하는 것은 악의의 자는 특정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 사실에 의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고 따라서 그를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은 선의의 자는 특정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의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고 따라서 그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이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법률 관계를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거나 선의의 자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대단히 많은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시에도 그리고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해서도 수익자가 선의인 때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지만 수익자가 악의인 때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선의, 악의 구별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선의, 악의가 기본적인 이런 특정한 사실을 모른다, 안다라는 의미와 다른 의미로 또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유에 관한 선의, 악의는 단순히 점유의 권한인 본권이 없음을 모르고 알고가 아니고 본권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없거나에 의하여 구별됩니다.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죠. 본권은 뭐냐면은 점유를 발생시키는 그런 권한을 말합니다. 점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일단 소유권이겠죠. 그리고 임차권도 점유권이 있죠. 이런 기본권, 본권이 없음을 모르고 알고의 문제가 선의, 악의가 아니고 이 기본권, 본권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없거나에 의해서 구별됩니다. 그리고 해이라는 것은 malicious intent라고 그래가지고 타인에게 해를 주려는 의사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 사용되는데 이때는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이른바 빼돌리는 경우에 자기의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재산 확보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라고 하는 경우에 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해이의 존재에 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그 주장자에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이의 존재에 관해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일정한 객관적 상황이 보여지면은 채무자의 해이의 존재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선의, 악의를 문자 그대로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의해서 구별해서 악의를 타인에게 해를 주려는 부정한 의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입니다.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 대해서 동거 그리고 생활상의 여러 가지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그 의무를 내팽개치는 경우에 그것을 이제 악의의 유기라고 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6페이지 주석을 보면은 우리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실질적인 악의라는 또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공적 인물 혹은 공직자의 공적 행위에 관한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악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이제 미국 법원이 판례로서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질적 악의의 원칙은 공직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공직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책임 요건을 엄격하게 한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질적 악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약간 변형시켜서 해석 도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적극적인 여건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교재 150페이지 권리의 실현과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권리의 내용, 종류, 효력, 그리고 의무의 내용에 관해서 봤습니다. 자, 이런 권리를 그러면 어떻게 실현하는가? 권리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실현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권리의 침해를 배제하거나 원상회복시키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력구제에 의할 수 있는가? 스스로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자력구제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셀프-헬프라고 합니다. 권리자는 의무자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데 권리의 실행을 자력에 의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이익이나 권리를 방어, 확보,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행사하는 것을 자력구제 혹은 자력행위라고 합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 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절박한 상황 하에서라면은 자기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질서 일반에 관한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지만은 점유자에게는 일정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서 이를 방해할 수 있으며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서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탈환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자는 일정한 시간적 근접 간격 내에서 자력 방어권과 자력 탈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직시의 개념을 잘 봐야 되는데요. 직시의 개념은 즉시라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즉시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시간적 간격이 더 확장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과 관련된 판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점유자의 자력 방위권은 점유자의 침탈 또는 방해의 위험이 있는 때 인정되는 것인데 점유자의 자력 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되도록 속기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고 모르고 하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 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례와 세 번째 판례는 약간 내용이 이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지입계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입계약이 뭐죠? 지입계약은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관해서 화물자동차 운송회사가 차량을 전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운전자를 고용해가지고 화물자동차 운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특이하게 이 위수탁 관리 운영 계약이라는 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화물자동차 운송을 하려면은 화물자동차 운송 면허가 있어야 되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화물자동차의 영업 시설 그리고 보험 등의 구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송회사는 이 자신의 면허를 사용해서 화물자동차 운송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이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그것을 화물자동차 운송회사에게 지입을 해서 그리고 지입료를 납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회사가 받는 화물을 배송해서 그 수익을 분배하는데 그걸 이제 지입료라는 이름으로 회사에게 납부하는 것이죠. 조금 문제가 있는 계약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지입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지입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위탁자, 지입자가 제 비용을 체납하였을 때 수탁자, 즉 회사, 운송회사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수탁 차량을 회수, 이미 처분해서 체납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는 특약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지입회사, 운송회사에 대해서 자력구제를 내용을 하는 집행 확장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위탁자의 법관에 의한 재판 청구권을 빼앗는 것이므로 위법 무효인 계약이다 라고 하급심법원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것과는 약간 달리 마지막 판례에서 보면은 지입자에게 차량 보관 사실을 알리고 체납 금액을 상환하고 차량 찾아갈 것을 통지했다. 그런데 지입자가 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계약상 지입회사가 차량 반환 요청하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지입회사가 임의로 보관하게 된 경위, 목적, 점유 취득 이후의 지입자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은 지입자의 점유했던 차량을 지입회사의 점유로 이전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다. 위법성이 없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가지 판단이 약간 다른데 지입계약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판례를 보면 점포의 소유자는 병입니다. 갑이 병에 대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점포는 소유자인 병이 을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지금 현재 임차인으로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이 소유자인 병에 대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리고 소유자에 대해서 본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어떻게 했죠? 갑은 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을은 아무런 관련이 없죠. 갑과는. 갑과 병 사이의 문제인데 그러자 을이 강제 집행이 일용 종료한 후 불과 2시간 이내에 자력으로 그 점유를 탈환한 것은 민법상의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에는 또 보면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하나로 자구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구행위. 법정 절차에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범인을 현장에 수축해서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지만은 며칠 후에 절도범인을 발견하여 다소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자구행위가 되는 것이죠. 사법제도가 안비된 오늘날에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자력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사법제도로서도 구제가 불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위하여 형법이 자구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을 보존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기타의 사법 절차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판례는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직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해서
자력 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 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이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갑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실시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만을 가지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해서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갑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에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점유가 확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점유를 실력에 의해서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는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는 이 사건 도로는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를 통행하는 데 이용해 왔습니다.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입니다. 피고인은 이 육로인 이 사건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웅덩이를 파는 방법으로 도로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도로는 피고인 소유였죠. 피고인 소유 토지장에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서 그대로 방치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정 절차에 의해서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육상의 통로에 구덩이를 판 행위가 피고인의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구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판례는 물품대금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부도를 낸 다음날 새벽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세톱으로 절단하고 그곳에 침입해서 1,6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화물차에 싣고 가서 다른 장소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수절도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때 이제 피고인들은 채권자니까 피해자가 고의로 부도를 내고 도망갔다, 도피했다. 그래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물건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정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 종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장치를 세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급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도 볼 수 없다. 중소기업체 사장 등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한 거래업자를 찾아내서 감금한 후에 약속금 등을 강취하고 지불각서 등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행위. 이것은 특수강도, 인질강도, 감금치상, 강요, 점유강치 이런 죄로 기소가 되는데요. 이것은 민사상 청구권을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 등 법정 절차로 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청구권의 실행불능 내지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의 정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과잉 자구행위에 해당돼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판례는 갑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 참가자인 피고인이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갑이 메고 있던 가방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했고 집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의 동의 없이 얼굴을 불과 1, 2m 거리에 두고 간접 촬영했고 그리고 피고인은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 약 50여 명과 사이비 종교단체 위험성을 알리는 취지의 집회를 했는데 집회 참가자들의 신체적 정보가 담긴 영상이 사이비 종교단체에 전송되면은 이런 단체들의 보복행위 대상이 되는 것을 염려해서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은 응하지 않았고 또 주변에 있던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도록 재차 요구했지만은 완강히 거부했다. 그런 점 등에 비춰보면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없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